자, 오늘만큼은 굉장히 의미 깊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요 비전 공유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신입사원들이나 새로 오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할 거니까 녹음도 좀 하려고 해요. 매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핸드폰들은 다 끄든가 아예 무음으로 하든가 또 노트북도 아예 닫고 이렇게 오늘은 평소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체 모여서 하던 그 프라이데이 세션하고는 좀 틀리게 최근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도 경력 사람들, 신입사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비전 공유를 하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꿈과 한 회사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그 꿈이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노력과 인내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회사가 성공하느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내 얘기에 경청을 좀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하는 도중에 크루셜 트랙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위인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훌륭하신 기업가들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얘기부터 좀 하고 꿈과 인내와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1902년 충청남도의 어떤 시골에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주 유복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명석하게 공부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화학당이면 지금 서울대보다 더 힘든 곳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총망받는 여학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을 하면서 당시 우리 한국 민족, 대한제국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폐위를 시키고 민비를 시해하고 이 나라에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평소에 나라와 민족의 교육을 받았던 이 여자아이는 학업을 중단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 천안 인근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교회당 지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무구한 문화의 유산을 가진 문화민족이다. 이 역사를 가진 민족이 저 미개한 일본 제국주의에 불할 수 없다. 반드시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이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불과 17살이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2월에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몇천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그 태극기를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3,000명의 군중이 그 태극기를 받아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결이 하도 커져서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일제의 순경들과 군인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총탄에 맞아서 수천 명이 죽어나갔고 이 여학생의 어머님 아버님도 그 자리에서 총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이 불순한 반란 모임의 주동자로 찍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다 알죠? 이 여학생의 이름이 유관순. 지금 3.1 운동 100주년 기념일 해임.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껴서 마음껏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 독립국가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1919년의 3월 1일에 이 행위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전 세계로 언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와 해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력 한인 자산가들에게도 미국에 있던 당시 이승만 박사의 귀에도 들리고 그것이 결국 이승만 박사가 미국 50개 주를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라고 절규했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중국에는 우리 동포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여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일도 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못할 게 뭐냐? 결국은 이 소녀의 꿈이 대한민국을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당시 국민당 중국 장개석 총통의 마음을 울려서 이 나라는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여학생은 19살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루어졌죠. 누가 이겼습니까? 기업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사람, 나중에도 다른 분들의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를 일군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문익점 알죠? 문익점. 목화씨를 처음으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그 명가를 재배할 수 있게 몰래 갖고 들어왔던 산업계의 문익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발전은 일본에서 배워와서 또는 뭐 미국에서 생산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가 나중에 후발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1960년대에 이미 이 강기동 박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학위를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당시 벨랩과 모토로라를 들어가서 반도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트랜지스터에게. 이 강기동 박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작은 트랜지스터가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이 반도체를 터뜨려야 되겠다. 산업의 씨앗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아무런 자본도 없었던 그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털어서 지금의 부천에 조그마한 회사를 열었는데 그게 한국반도체입니다. 그게 1974년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업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왜? 당신은 가발 팔고 의류 팔고 하는 그게 수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짓고 반도체, 전자제품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기업을 이루려고 꿈을 꾸다가 결국은 자금과 기술과 여건과 인프라가 바닥이 나서 이 회사는 급기야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였습니다. 당시에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됐습니다. 1980년 삼성그룹의 이건희라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계획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아버님 회장에게 1년을 설득한 끝에 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삼성반도체의 효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80년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국 반도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금성사, 금성마이크론, 지금의 SK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반도체 산업을 일구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우리의 경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기동 박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80대 중반의 나이로 매일같이 전자제품을 가지고 취미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이 카이스트를 졸업한 삼성그룹의 CEO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자, 이 강기동 박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최강국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꿈을 이루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죠. 이 꿈은 하찮은 꿈이었어요. 내 이 얘기를, 이 두 위인의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나의 강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의 대표, CEO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는 그 직원과 그 직원들의 가족, 그리고 그 협력사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살아왔던 배경,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좀 쑥스럽지만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얘기도 언젠가는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루셜 트랙이 어떻게 생겼으며 크루셜 트랙의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가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건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설령 내 살아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화곡동에서 태어났어요. 이남일녀의 가장으로 태어났어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님 아버님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아주 보수적인 집안 분들이셨어요. 아버님은 부산 분이셨고 어머님은 북한의 황해도 출신 분이셨어요. 두 가문 다 그야말로 양반 집안 출신. 아버님은 서울대 물리학을 나오셨고 어머님은 이화여대를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 최고 엘리트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사의 고비를 맞게 되는 게 5살 어린이였어요. 제 한쪽 신장, 콩팥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얼굴이 부옇게 뜨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난리가 난 집안에서 저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한쪽 신장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괴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나머지 한쪽 신장이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그 요도에 결석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머지 한쪽의 신장마저도 죽을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마저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이동을 하는 아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머지 한쪽 신장의 팽창이 멈췄고 이 기형적으로 생긴 신장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을 해야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서울대병원에는 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의대에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어떻게 살아남게 됐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뭐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든. 그때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내 궁둥이에는 그 주사 맞았던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사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거쳐서 결국 살아남게 된 나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 신장입니다. 너무 무리를 하면 몸이 붓고, 여러분들 내가 이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살짝 부은 거야. 물론 이제 근데 신장은 한쪽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군대도 훈련까지는 다 갔다 와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시다가 당시 경제 상황 때문에 80년대 초반 중반 때 이 불안했던 사회 경제 상황 때문에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하시던 의류 무역 사업이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고 부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주부셨던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든 아버님을 도와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셨지만 끝내 이 회사는 파산이 되고 1986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한창 수험 준비를 할 때 아버님께서 그 충격의 여파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소에 우리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퇴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온갖 군대에 보지도 못했던 이 빚쟁이들이 나타나서 돈을 갚으라고 온갖 모욕적인 행동과 폭행까지 일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던 아주 비참했던 2년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 3남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조그맣게 남대문 시장에 의류 상가에 점포를 하나 개설을 합니다.
그 가게 이름이 백조입니다. 백조. 당시 흑백 사진이 있어요. 조그매 한 평. 거기에서 의류 도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게 됐고,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뭐 굉장히 금수저처럼 보이죠. 저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그래요. 오렌지족 같이 생긴 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집안은 그랬었지 모지만 내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백조라는 조그만 점포가 다행히 장사가 좀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를 좋은 대학과 최소한 학창생활을 마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했던 대학을 못 가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 이런 명문대를 목표로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을 가서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들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학교는 가야 됐고, 어떻게든 나에게 전학년 장학금을 주는 곳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갔던 나는 대학교 때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원은 내가 꿈꿨던 미국의 경영대학원, 그때 당시 MBA인데, 지금은 MBA가 흔하지만 그때는 MBA라는 게 아주 초보적인 개념이었고 한국에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대기업 간부들 아주 비쌌기 때문에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라는 조그만 점포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날아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꾸셨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의욕심이 강하고 아주 담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듯이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독립 유공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가 자랄 때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애국적이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임명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여자 장로이기도 합니다. 또 나중의 일이지만 IMF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남대문 대도 숭료독상가 앞에 2층에 올라가서 금을 모으자고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소문이 나서 KBS, MBC에서 인터뷰가 왔고 그때 당시 방송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IMF에 일부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집안의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사실입니다. 그 공로로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아주 특별 훈장을, 시민 훈장을 받으셨고 그 제야의 종을 잡고 울리시는 그런 명예를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담대하시고 10년 전부터 나의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 성경 규절을 직접 손으로 찍어서 매일 보내주십니다. 대꾸 안 하면 되게 분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지내세요. 잘 안녕하세요. 주무셨습니까? 한 이틀만 대꾸 안 해도 나중에 되게 혼나요. 이 어머님이 꾸셨던 꿈이 있었어요. 다 같이 언제 한번 그때 당시 모여서 명절 때 식사를 하면서 백조라는 이름이 너무 쪽팔리다. 이게 뭐냐? 뭐 간지도 안 나고 뭐 영어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근데 그 조그만 간판이 그 가로 세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간판인데 백조가 그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동생이 물어봤어. 백조인데 왜 백조도 안 그려져 있어?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당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백조는 그 백조가 아니고 나중에 너희들이 100조짜리 기업을 일굴 거라는 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왜? 당시 대한민국 경제 1년 경제 예산이 10조가 안 됐어요. 조 단위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 몰라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깎아대고 웃었죠. 에이, 농담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 꿈이 진짜이셨던 거였어요. 설령 네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꿈을 가지고 기업을 일궈내라. 아버님이 못했던 그 꿈을.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 100조짜리 기업을 일구어내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 꿈과 함께 또 다른 꿈은 우리 집안의 개인적인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꿈을 일군 다음에 먼 훗날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크루셜 트랙이라는 이름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 대학원을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1년에 당시 돈만으로도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장학금도 안 줘요. 외국 사람들은 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대를 다니면서 토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들, 외국 유학 가는. 다행히 공부는 열심히 했고 외국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한테 토플 배웠던 학생들은 다 600점 넘게 맞았어요. 당시 점수. 주말마다 토플을 가르쳐서 돈을 모았고 평일에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님 그 회사에서 몰던 조그만 포니 엑셀 해치백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88년 올림픽 할 때 제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89년도부터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녁 때마다 나가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불법까지는 아니었어. 많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소위 나라시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라시, 그죠? 택시가 모자랐어요.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넘쳐났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이렇게 창문 열고 어디 가세요 하고 자동차가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요 압구정 동네에서 저 신사동까지만 가도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야 따블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워주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운이 좋은 날은 성남이나 안양까지 한번 갔다 오면 막 6만 원, 7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게 재밌어가지고 나가서 서너 시간 이렇게 하고 오면 20만 원, 30만 원을 벌어갖고 진짜로 그렇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던 기억. 그러다가 한번 지리받아두고 뒷차한테 받쳐두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했던 미국의 MBA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위스콘신에 가서 국제경영학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분명히 내가 돈 번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했던 장사가 다행히 좀 잘 그 이후에 이어져서 빚도 다 갚으시고 학비도 대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입사한 첫 직장이 금성사입니다. 당시 금성사는 내가 그 인플로이 계약할 땐 금성사였는데 들어갈 때는 LG전자가 돼 있었어. 당시 LG그룹은 이 반도체 LCD 이런 쪽에 아주 부품 쪽에 아주 그룹의 운명을 걸고 삼성과 경쟁할 때였고 어떻게든 일본 업체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때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인재들을 긁어 모을 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나 마케팅보다는 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안 우리 그 직장 상사가 공장에 가서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외국 장비들이잖아요. 다. 독일 장비, 일본 장비, 미국 장비. 근데 당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야 이동호 너 공장 구미 공장이었어요. 내려가서 그 통역 좀 하다가 와. 장비 엔지니어들 통역하고 설치하고 라인을 갖추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이 전자자동화 장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계 장치, 겐트리 시스템, 이 수백 대, 수천 대가 되는 장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 기술과
기계 기술과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광학 기술과 화학 기술과 알고리즘을 총동원하고 최적화시켜서 그야말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회로를 그리고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들을 잡아내고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제품을 조립하고 패키징하고 출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자동화 기술, 이 반도체 공정 자동화, 이 로봇 기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갖춰야 될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IMF를 거치면서 LG 반도체가 매각이 되고 어쩌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될 때 미국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비를 막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국의 도버 그룹이라는 당시 15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설비 회사입니다. 이 도버 그룹에는 20여 개의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마이트로닉, 솔텍, 데크, 유니버설 인스트루먼트, 도버 엘리베이터 같은 유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주유소에 가면 주유 자동 장치, 엘리베이터 기술은 전부 도버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SMT 장비, 공정에 들어가는 자삽기 대부분이 유니버설 장비였습니다. 이 큰 그룹의 부회장 존 하트너 부회장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야, 이동무, 당신 일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봅시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지사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일본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택근무로. 그러다가 사무실도 만들고, 그런데 이 장비를 하도 잘 팔아서 LG그룹과 삼성그룹과 여러 중소기업들, 전자 관련 기업들한테 잘 받아서 매출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했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승진을 거듭을 했고, 어느 날 전화를 또 다시 받았는데 이동호 매니저는 우리 유럽에 있는 그 솔더 장비라는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그 공장에 공장장으로 좀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공장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이 화학 솔더링 공정을 만드는 장비 공장이었습니다. 100%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사람들이 일하는 그야말로 유색인종, 동양인종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100% 유럽 회사인데 나보고 가서 공장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 집사람과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키가 제일 작아요. 전부 100% 백인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들어. 무슨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10가지야.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턱 돌아갈 만큼. 이 동양식으로 일을 안 해요. 그죠? 서로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특히 유럽식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거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시키면 하고 상명하복식의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참자 그러고 내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자. 공장에 내려가서 장비를 직접 조립도 하고 우리 개발팀, 생산, QA 그리고 영업,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일을 했는데 기적적인 일이 당시에 무연 솔더링이라는 게 ROHS에서 제정을 해서 어떠한 기판 회로 전자제품에 납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레귤레이션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던 그 장비가 바로 그 로하스에서 지정한 무연 솔더링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나는 이 장비를 전 세계의 주요 전자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했고, 한국의 LG 생기온도 그때 만들어진 인연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과 기업을 만나면서
내가 제안한 무연 솔더링의 스텝 바이 스텝 아주 복잡한 이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고 결국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해서 당시 네덜란드 공장에서 하던 매출이 1억 불이었는데 1,000억 원 정도 됐는데 1,500억까지 매출이 성장하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있던 3년 기간 중에 2번이나 승진을 했어요. 내가 금성사에서 시작했을 때 연봉 대비해서 5배가 넘는 연봉을 받기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버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 자동화 설비 부문의 일부, 내가 몸담고 있었던 일부가 미국의 세계 최대 보안 설비 자동화 그룹인 타이코 그룹에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사업부야 큰 뭐 변화가 없지만 그대로 졸지에 미국 그룹의 타이코 그룹의 간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여파로 아시아 지역의 지역장을 맡게 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오고 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 비행기 마일리지가 타이코 시절에만 120만 마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타이코 그룹의 부회장 조 도나유한테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미국의 응용 자동화 설비 부문에 글로벌 사업 본부장을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또 받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목표로 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좌절도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이코 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던 도중에 2011년 벌써 8, 9년 전이죠. 삼성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이 추구하는 전 그룹의 자동화 공정 시스템, 출입 시스템, 전 사원 관리 이런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보안 솔루션 사업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임원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삼성에서 최연소 상무로 삼성그룹 역사상 최연소 상무로 그렇게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큐리티, 자동화, 출입 통제 이쪽의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메카트로닉스적인 엔지니어가 한 반쯤 돼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사업을 경험하고 한국의 삼성그룹의 보안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안심을 주는 것이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맞고 도둑을 맞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데 사람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이 보안 기술이구나. 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술이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해서 나는 이 보안 솔루션 기술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까지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전 세계 각지의 지인들 중에는 우리 크루셜 트랙에 제1호로 투자하셨던 레싱 골드라는 회장님도 계셨어요. 전 세계 보안협회를 창설하신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전 세계 굴지의 보안 그룹 CEO들을 아들처럼
다루는 그런 이 보안업계의 거장이시고 87살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M&A 프로젝트에 관여하시고 거대한 부를 이루신 미국의 유대인 커뮤니티의 시니어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재력과 이 권력은 막강하신 분. 이분이 제가 삼성그룹을 나오게 돼서 안건준 회장이라는 아주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이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송금이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면 우리 타이코, 허니웰, 존슨 컨트롤, 파나소닉, 세콤 이런 의리의리한 기업들 CEO들이 아버지 하는 분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아놀드 슈와츠제너거,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 걸어서 같이 점심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분의 지인들은 많이 이제 영향력이 없어졌지만 그런 분이시죠. 평소에 나와 인연을 맺고 내가 타이코그룹,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신뢰의 관계를 쌓아왔다는 게 투자를 해주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 본인이 투자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손주를 영국의 회사에서 보안회사에서 잘 나가던 손주까지도 불러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가족들을 끈끈하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하고 어른말을 따르는 것 같아. 그 애지중지하는 가장 뛰어난 다니엘 골드라는 손주를 창창한 미래를 가지는 30대 중반의 손주를 너 이 회사 가라 해서 우리 회사의 미국 초대 제네럴 매니저로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회사 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도버그룹 때 중국 공장 이전을 실패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은성 FA의 방영진 사장입니다. 방영진 사장 공장으로 그때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장비의 일부를 이관을 시키고 OEM 이관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은성 FA는 그 전자조립 장비, 자삽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계로 시작한 게 방영진 사장님이고 우리가 크루셜 트랙이 위기에 맞았을 때 게이트를 어디서 개발을 할지 미래산업과 끊기고 고민할 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스피드 게이트를 생산할 곳이 필요합니다. 저 방으로 오셨죠.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전자장비를, 반도체 조립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스피드 게이트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외도를 하는 거고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시려면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투자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굴지의 빌딩 서비스를 하는 IBS 구성회사장, 제 학창시절 지인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SMT 장비를 오랜 기간 컨설팅을 해주셨고 일본의 전자장비 업계의 커다란 이름인 시마다상, 미스터 시마다상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해주셨고 DJT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곳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에노상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판권과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파나소닉 향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삼성 시절에 알게 됐던 옵텍스의 사카다 본부장이 우리와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CBC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CBC 그룹이 나의 계획만을 듣고 80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크루셜 트랙에. 그때 여기 우리는 채 10명도 안 됐었죠. 10명이 뭐예요? 5명도 안 됐었죠.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LG그룹이 반도체는 삼성에 뒤져 있었을 때 어떻게든 LCD 사업은 삼성을 이기고 당시 최강의 기술과 힘을 갖고 있었던 샤프와 히타치를 한번 이겨보려고 LCD 사업에 글로벌 인재를 투입하고 사원을 걸 그럴 때였습니다. 이 LCD 사업은 참 힘들어요. 반도체 공정이랑 비슷해. 근데 일본의 의류리한 업체들이 다 미국의 그때 당시 최대 고객은 델, 애플, 컴팩이 제일 컸죠. IBM이 제일 컸죠. 패커드벨 뭐 이런 큰 업체들이 이 LCD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일본 업체들이 그 패널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런데 대만 뭐 이런 데 그 미국의 OEM 하는 노트북 업체들 있죠. 그런 데 가서 조금 팔고 맨날 고장나고 품질 불량 생겨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 LCD 사업을 이끌던 분이 어떤 영업사원을 미국 담당을 시킵니다. 미국 담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어디 감히 대만 애들도 놀아주질 않는데 야, 나 10분 있으니까 뭐 설명해봐 이러는데 미국 업체가 우리를 봐줍니까? 샤프가 있고 히타치가 있고 도시바가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호시덴이 있는데 그래도 무작정 미국을 담당했어요. 델, 컴팩, IBM, 애플 야 가서 이 회사들을 우리 고객으로 삼아라. 확보를 해라. 이런 회사의 명령을 받고 절치부심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전략을 짜서 영업 전략을 짜서 한 명 한 명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때 그랬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뛰쳐나가서 결국은 그 어려운 미국의 고객들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과연 어떤 영업력이길래 저렇게 하느냐. 고객들의 완벽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저 고객을 확보해서 일본 업체들을 못쓰게 하고 한국 업체의 패널을 쓰게끔 만들었느냐. 24년 전에 시작했던 나와의 인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집념과 노력, 그리고 글로벌 역량, 그걸 갖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윤승재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코 시절부터 내가 글로벌 회사의 여러 지인들, 경영관리, 또 고객들, 조직과 조직을 아우르면서 정말 경영적인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할 때 고민이 되고 상처받고 사람들과 상처받고 어떻게 이걸 난관을 헤쳐야 될지 모를 때 또 다니던 회사가 M&A가 되고 이 글로벌 기업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말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그 글로벌 회사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경영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백인이에요. 동양인 아무도 없어요. 흑인은 아예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
인사와 재무를 담당하고 또 인사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던 사람입니다. 벌써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게 내 인생에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지혜로운 말을 제공해줘서 나를 잡아주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친구처럼 한치의 변화도 없이 함께 해주었던 이 사람이 2011년 나를 삼성으로 연계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나는 삼성그룹의 최연소 임원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김명진 팀장입니다. 그 외에도 주마등 같은 인연들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짧게는 1년, 몇 개월, 길게는 2년, 3년 이제 시작을 했죠. 먼 훗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크루셜 트랙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셜 트랙이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이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이죠. 이 크루셜 트랙의 3번째 생일이고 나의 51번째 생일입니다. 이 크루셜 트랙은 엄중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창업하게 된 회사이고 존경하는 안건준 회장님과 내가 스스로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내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삼성그룹 내에서도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계획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안건준 회장님이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층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껏 쓰라고 내어주셨습니다. 크루셜 트랙의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마음껏 일하라고 단 한마디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제1대 주주이자 회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임성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동호 사장이 불러오는 사람들과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될 거야. 가만 놔두자. 뭐 그냥 조언이나 좀 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자. 이렇게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 크루셜 트랙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명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안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험에 처한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떨고 불안해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사회 한 구석에는 보안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좌절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안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큐리티 시스템 보안 산업의 천병입니다. 그리고 보안 사업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수입 사업입니다. 인경비가 생체 자동화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이거 뭐 카드로 쓰는데 그거 막 금방 바뀌겠어? 이거 열쇠 아직도 뭐 잘 쓰는데 왜 그래? 그러나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같은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안 자동화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새로운 영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0% 비접촉
멀티 바이오메트릭 솔루션인 백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전 세계의 문마다, 출입구마다, 집마다 달려서 우리의 안전, 인류의 안전에 공헌하게 되는 날까지, 그렇게 되면 한 100조는 아니더라도 한 10조쯤은 만들고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하는 생각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고, 윤승재 상무와 함께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 내 인사와 관련된 정책과 철학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만난 다음에 들어왔죠. 내가 뽑은 겁니다. 물론 헤드헌터가 중간에 있었고 소개해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연은 그 인연인 거고, 나와의 인연은 나와의 인연인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책상에 가면 이력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추천과 수많은 이 크루셜텍 내부에서도 밀려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 저는요 이력서 30초 이상 안 봐요. 왜? 이력서는 일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저 참조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눈빛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우리 사업에 도움을 얼마나 줄지도 불투명해요. 그죠? 누가 백스의 B자를 알아요? 생체 인증의 CO자를 알아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전부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몰렸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채용을 결정을 할 때 몇 가지 항목을 반드시 준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실패를 겪었느냐, 상처를 입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느냐. 전 직장을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과 안타까운 일이, 또는 자기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상처와 슬픔을 당한 적이 있고 실패한 적이 있느냐, 자기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잘 안 돼서 거꾸러져 본 적이 있느냐, 그거를 꼭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서는 그거를 마이너스로 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플러스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느냐. 꿈은요, 아까 유관순 여학생하고 강기동 박사 얘기했죠. 아주 하찮은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룹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뽑을 때 어떻게든 가능하니까 하면 되는 거죠. 뭐 해보죠 하는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젊음을 그 꿈에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배짱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겠죠. 하지만 내가 본 거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먼 훗날 후배들을 뽑고 먼 훗날 큰 조직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번지르르하게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번지르르하게 프로젝트들을 막 했다고 이력서에 많이 써있는 거,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세 개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루한 거 이제 거의 끝나가. 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지금 틀려고 하는 동영상, 짧은 동영상 두 개는 광고예요. 광고.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료수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료수가 뭐지? 위스키예요. 위스키. 왜? 10년, 20년, 30년을 숙성을 해야 정말 이 블렌딩 기술을 다 정성을 가공을 해야지 나오는 게 위스키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비싼 건 몇백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죠? 한 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그 지역에서 나온 걸 최고로 쳐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회사가 조니 워커라는 회사. 원래 이 조니 워커는 존 워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사람 아들이 알렉산더 워커인데 존 워커는 사실은 위스키 양조장이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거는 티 블렌딩 하던 상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티 블렌딩은 뭐냐면 차를 이렇게 섞어서 이 구수한 차 향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블렌딩, 티 블렌딩 사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숙성해서 그 알코올을 진을 도입을 해서 블렌딩을 해봤더니 위스키가 된다는 거를 깨닫고 야, 이 블렌딩 위스키를 한번 만들면 아주 잘 팔리겠다. 굉장히 맛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몇 년 동안 이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고 목표를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들 형 알렉산더 워커 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블렌딩 위스키가 전 세계로 팔려질 거를 꿈꾼다. 지금은 조그만 찻잎이나 파는 조그만 가게지만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꾸고 이 위스키가 나올 때까지는 수십 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유골을 갈아서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높은 해안가로 가서 거기서 내 유골을 뿌려라. 그러면서 그 뿌리는 순간에 너희 형제는 이 위스키가 전 세계에 팔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든다는 그 기도를 하고 뿌려라. 그리고 꿈을 주었어. 실제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존 워커가 돌아가시고 이 형제들은 위스키의 그 블렌드를 조니 워커, 사람들이 조니 하고 불렀기 때문에 조니 워커라고 만들고 그 아버님이 걷는 모습을 그려서 거기다가 라벨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라벨이라는 첫 번째 위스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병의 디자인은 1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때의 디자인이 아직도 있다. 100년이 뭐야? 거의 180년. 아직도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조니 워커는 디자인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님 유골을 들고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높은 해안가 절벽을 가서 그 유골을 뿌리면서 전 세계에 이 위스키를 판매하는 글로벌 블렌딩 위스키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 꿈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1년에 6천억에 가까운 위스키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위스키 회사가 된 겁니다. 그 꿈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니 워커라는 이 위스키 회사는 광고를 찍을 때 의미 있는 광고를 많이 찍어요. 그 동화와 같은 이 창업자의 스토리를 광고로 만든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이 광고에 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일본에서 봤던 15초짜리 광고예요. 일본의 영화배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키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에요. 키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가 된 다음에 프로덕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기의 인기에 기대서 많은 그 문화생들이 자기와 같이 꿈을 꾸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의 존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그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에 3분의 1이 갈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도저히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지경으로 상처를 받아서 수술을 7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타노 다케시는 참고로 이 사람은 우리 제1교포의 차별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영화도 만들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렌들리한 그런 친환적인 그런 배우인데,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7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자기 문화생들이 한 명도 떠나질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영화도 할 수 없고 탤런트도 못하고 광고도 못 찍는데 돈도 못 버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을 각오, 자살의 이 유혹도 몇 번을 이겨내고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얼굴의 모습이 되돌아왔을 때 다시 프로덕션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조니 워커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일본의 위스키 선전으로 쓰겠다, 커머셜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뚜벅뚜벅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고에는 그 스토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은 미국의 해병대 해군사관 학교에서 해군사령관이 해병대 과정을 무사히 마친 그 해병들에게 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해병대원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해병대가 그 레스토랑에서 앉아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 밥값 내겠다고 할 정도로 존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애국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SEAL이라고 하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이 인품도 교육을 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병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비행기를 탈 때 1등석 대기 1순위가 되고 패스포트나 아이디를 내지 않아도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존경을 표시하고 자동차 뒤에 스티커를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내 아들은 해병대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길을 내줍니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해군사관학교의 해병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100명이 처음에 그 과정을 시작하면 20명도 남지 않아요. 다 힘들어서 가버리고 맙니다, 집으로. 마지막까지 통과한 이 해병대들 앞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인데 아주 예외의 말을 합니다.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던 거는 두 가지다. 꿈하고 하루하루 사소하게 지켜왔던 인내와 노력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이불을 개는 버릇, 그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당연히 꿈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이 동영상을 순서대로 보고 끝내도록 하는데,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오늘 세션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두 번째,
이거 다시 이거 카톡으로 다 보내줄게요. 네. 마지막 연기자님인가요? 기타노다 영화 배우. 아니, 아까 처음에 김형제는 연기계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다시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there are a series of long swims that must be completed. One is the night swim. Before the swim, the instructors joyfully brief the students on all the species of sharks that inhabit the waters off San Clemente. They assure you, however, that no student has ever been eaten by a shark, at least not that they can remember. But you were also taught that if a shark begins to circle your position, stay in your ground. Do not swim away. Do not act afraid. And if the shark, hungry for a midnight snack, darts towards you, then summons up all your strength and punch him in the snout, and he will turn and swim away. There are a lot of sharks in the world. If you hope to complete the swim,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back down from the sharks. Over a few weeks of difficult training, my SEAL class, which started with 150 men, was down to just 42. There were now 6 boat crews of 7 men each. I was in the boat with the tall guys, but the best boat crew we had was made up of the little guys, the Munchkin crew we call them. No one was over 5'5". The Munchkin boat crew had 1 American Indian, 1 African American, 1 Polish American, 1 Greek American, 1 Italian American, and 2 tough kids from the Midwest. They out-paddled, outran, and outswam all the other boat crews. The big men in the other boat crews will always make good-natured fun of the tiny little flippers the Munchkins put on their tiny little feet prior to every swim. But somehow these little guy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lways had the last laugh, swimming faster than everyone and reaching the shore long before the rest of us. SEAL training was a great equalizer. Nothing mattered but your will to succeed, not your color, not your ethnic background, not your education, not your social stat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easure a person by the size of their heart, not by the size of their flippers.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1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The Mud Flats are an area between San Diego and Tijuana where the water runs off and creates the Tijuana Sloughs, a swampy patch of terrain where the mud will engulf you.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e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5 men would quit. Only 5 men, just 5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2, and 2 became 3,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Fin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life. Respect everyone.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여러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크루셜 트랙의 꿈이 있습니다. 크루셜 트랙은 엄중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크루셜 트랙의 꿈을 꾸세요. 각자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루하루 힘들게 이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사장이 매일같이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질책도 하고 혼도 내고 모멸감을 주는 표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 겁니다. 이 길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동을 하는 크루셜 트랙 CEO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경영상의 목적이나 우리의 비전, 시스템 보안 자동화의 길을 간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성공시킨다는 꿈,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윤승재, 김명진, 임승수, 한용희, 강영국, 심임선, 최영석, 김한주, 박재영, 박윤기, 김현호, 김민호, 조미상, 오경진, 권성우, 이승준, 김상규, 김승현, 허준영, 윤다현, 정혜진, 박상현, 김유나, 이진원, 다니엘 골드, 아만다 골드, 디트 캔튼, 황원준, 이재득, 레이 미츠하시, 미스터 시마다, 호건 올레. 내가 지금 호명한 이 사람들은 2년 후, 3년 후 우리 회사가 상장해서 커다란 보상을 받고 모두가 기뻐서 축하 행사를 할 때 똑같이 다시 부를 겁니다. 그때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말 거야. 우리 모두 이 꿈을 향해서 좀 힘들겠지만 참고 하루하루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